이러는 거랑 너무 귀엽게 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어머 일본 사람 너무 귀엽다. 카와이 카와이. 그 안에 카이 들었어 일본어에는. 구원생 이러는 거야. 그래서 조생진이라고 이거 엄청 안 욕한데. 자, 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헨리 조지에 대해서 헨리 조지와 톨스토이 이야기를 좀 했고, 오늘은 이제 헨리 조지의 생애와 우리 책 세 번째, 그 세 번째까지 하면 60페이지를 끝낸 거예요, 책이. 그 다음에 루소의 에밀, 이렇게 세 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차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거는 좀 모르겠고, 오늘 우리 딸내미 서울에 이제 대학교 면접 시험이 있어서 아침에 싹 갔다 왔거든요. 네, 잘 달리는 것도 그렇고, 이제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 없이 쫙 가는데, 그 느낌. 근데 이제 오늘 한번 기록을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거기 뜨더라고요. 989km가 나오더라고요. 900km를 탈 수 있대요. 980, 거의 1000km. 근데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1000km 이상 타는 거라. 왜냐면 얘가 지금 찍은 건 이거지만 이제 가면서 얘가 계속 충전하면서 전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교회에서 기름값 아끼려고 차를 또 한 대 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름값이. 이제 뭐 어디 한번 갔다 오면은 경유 타면 막 기름 저거 하니까. 그래서 뭐 한번 태워드릴게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시간 내면 한번 한 통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난번에 우리가 헨리 조지와 톨스토이 얘기하면서 좀 기념적인 개괄적인 걸 했는데, 헨리 조지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의 선지자라는 사실 그 조롱이었어요. 근데 그 조롱이 실제 이 사람의 그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영국계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그런데 부친이 사업이 기울자 헨리 조지는 공식 교육은 만 14세가 됐기도 전에 끝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뭐 했다고요? 평생 독서에 힘썼고 그 결과 세계 사상계의 거목이 될 수 있었다. 자, 학교 교육에서 이런 사람이 못 나와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가 나오나요? 잘 나오고. 머리도 나와요. 키가 크니까. 머리가 살짝 그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할 줄 아시죠? 이렇게 이걸 조금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카메라맨이세요. 자, 조금.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업가 성공한 사람이 누구 생각나세요? 뭐 이병철. 근데 그 이병철 씨는 가진 거 가지고 한 거예요. 이병철 씨는 아무 무일푼에서 성공한 사람 있죠. 예, 정주영 씨. 이분을 제가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존경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권력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주영 씨는 소학교,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도 못했어요. 졸업도 못하고 소판 돈으로 도박 나왔죠. 사업한다고. 근데 이분이 한 게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학교 다녔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큰 사람 밑에 이렇게 뭐랄까 참모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길 바라죠. 네.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만 행복하면 진짜 행복하지 않대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헨리 조지라든지 이런 정주영 씨라든지 뭐 왜냐면 나라를 매겨 살리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아픔과 단점과 장단점이 있지만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우리 딸이
이제 책을 한 서너 권 읽더니만 제가 그랬어요. 너 이거 100권을 읽고 100권을 항상 써머리를 하면 너 이제 대학을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다. 300권이면 돈이 널 쫓아온다. 1000권이면 너는 석학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정주영 씨도 그렇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들 전부 다 대학을 갔지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대학을 졸업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자기들이 딱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독서예요.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뭐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죠. 뭐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 독서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책 안에 뭐가 있어요? 책 안에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책 안에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예. 책 안에 인생이 있는 거예요. 책 안에 문학이 있고 그러니까 독서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헨리 조지가 유명한 사람이야 전에 왜 헨리 조지가 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헨리 조지 같은 사람이 안 생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머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총명하고 좋은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 교육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뭐 우리 여기 이제 양동면에서 왜 뭐 5,000명이 안 되는 곳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뭐 투자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서관은 있어요. 도서관은 뭐 하는데 도서관은? 그냥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 독서 학교가 없어요. 독서 학교. 자, 우리나라에서 독서만 시키는 학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게 없어요. 그리고 도서관 학과는 있어요. 그죠? 독서학과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거 가고 싶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문이 뭐냐면 제가 쓰려고 하는 논문이 뭐냐면 이 독서예요, 독서. 그러니까 이 독서 제가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 독서학교. 근데 이거는 초중고 어른은 상관없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뭐냐면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문학 강의도 뭐예요?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이 이 정도로 이 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시스템과 구조와 습관과 내용이 뭐예요? 책이 아니라 기능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요일날 그 상심리교회라고 저기 서종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인문학 강의 하고 왔는데 근데 거기는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열정은 만만치 않지만 서초동에서 강의 들으러 왔대요. 서초동에서. 강남에서 그 오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도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제가 쭉 해주면서 자기들이 여러분 수능이죠. 우리 수능. 자, 수능 기능이에요. 기능 이건 기술이에요. 기술. 이거는 그래서 뭐예요?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으로 보내요. 학원으로. 그러니까 이 국어, 영어, 수학이 전부 다 테크닉이라니까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 국어 비문학 가르치는데 방법론을 제시해줘요. 야, 문학을 잘하려면 그럼 이제 문제 유형을 분석해줘요. 야, 이거는 이미 문제가 이런 유형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내용과 상관없어요. 읽을 때 이미 이걸 예상하고 문제를 예상하고 읽어. 그럼 뭘 알려주는 거예요? 기능과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내용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기능, 즉 이 기능을 이기는 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제가 한겨레 신문 올려드렸죠. 뭐가 중요하다? 독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낳는 것 뭐냐? 바로 이런 독서에 있다라는 거죠. 자, 소년 헨리 조지는 도자기 가게, 해상보험 사무소 등 신부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16세 때 선원이 되어 호주와 인도까지 항해를 했다. 항해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간 헨리 조지 가게에서 강산에서 인쇄소에서 방앗간에서 농장에서 온갖 일을 다 해야 했다. 그중 인쇄공을 일하는 기간이 제일 길었다. 노동조합에도 가입했다. 헨리 조지는 만 21세가 된 얼마 후 애니 팍스라는 여성을 만나 연애를 했다.
그녀는 부모를 여의고 부유한 삼촌 집에 살고 있었다. 삼촌은 무일푼 인쇄공 헨리 조지를 보고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도망쳐서 결혼식 비용과 결혼 예보까지 빌려 식을 올렸다. 아우, 대단히 사랑했나봐요. 그죠? 독신으로 있을 때 물론 어려웠지만 늘어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때 더욱 어려웠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난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어느 친절한 이웃이 준 빵 한 덩이 외에 집안에 먹을 것이란 전혀 없었다. 의사는 산모가 굶주리고 있으니 뭘 먹이라고 하였다. 우물하게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헨리 조지는 길에서 어느 신사에게 해산한 아내에게 뭘 좀 먹여야 한다고 $5 구걸을 했다. 우리 돈으로 뭐 10,000원도 안 되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살인을 할 수도 있었다고 헨리 조지는 후일 해석했다. 이런 빈곤의 경험은 헨리 조지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노예제 철폐론자였던 헨리 조지는 26세 때 링컨 대통령의 암살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짧은 열정적 추도문을 써서 자신이 인쇄공으로 일하고 있던 신문에 기고하였는데 이 글이 신문의 머리글로 실렸다. 그 필자가 헨리 조지임을 알게 된 편집인은 그를 발탁하여 기사를 쓰도록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헨리 조지는 언론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분, 헨리 조지 이렇게 글을 잘 쓰잖아요. 그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잘 써서 이 사람이 딱 발탁되어서 유명한 이제 뭐가 되는 논설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거 될까요? 아무리 탁월해도 출신이 어디야? 이거부터 나와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하고 있어요? 예, 출신 성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출신 성분이 지금 뭐로 가냐? 옛날에는 뭐 양반 쌍놈을 가지고 지금 뭐로 가요? 어느 학교 나왔어? 예,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책을 한국교회 트렌드 2020 이 책을 제가 발제를 해요. 근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시대예요. 이제 실력이 통하는 시대가 서서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헨리 조지가 활동한 19세기 후반 미군 급속도로 공업화로 세계 제1위 공업국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 진보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했다. 실업과 저임금에 따른 비참한 빈곤이 대도시에 나타났고 토지 가치는 투기적으로 상승했다. 미국 전역의 산업 불황으로 고통받았고 대다수 도시가 파업과 폭동 상태에 빠졌으며 중화기로 진압되었다. 막 총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거죠. 헨리 조지는 한 신문사의 유역 특파원으로 반년 동안 파견되었는데 극도의 사치와 비참한 빈민가 공전한 유역 대로에서 그는 엄청난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왜 빈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 이유를 고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여전히 빈곤이 있는가? 이게 헨리 조지 고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진보와 빈곤을 동의하는 문제, 즉 부가 증가하는 진보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문제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로 맹세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다시 돌아온 어느 날 헨리 조지는 말을 타고 뉴욕에서 맹세를 생각하다가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이유가 토지 문제에 있음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헨리 조지는 이 깨달음을 심화시켜 대표적인 진보와 빈곤을 지필했다. 1년 반에 걸려 탈고하던 날 밤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마지막 페이지를 마쳤을 때 저는 혼자 있었는데 그때 무릎에 몸이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 안식은 주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고 나서 그런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헨리 조지는 40세가 되던 해 출간한 진보와 빈곤은 평은 대체로 좋았지만 처음엔 많이 판매되지 않았다. 당시 서구 세계 가장 심각한 토지 문제는 아일랜드에 있었는데 뉴욕의 아일랜드계 최대 신문인 아이리시 월드는 헨리 조지를 아일랜드와 영국의 취재 겸 강연 목적으로 파견했다. 헨리 조지는 수많은 청중을 열광시켰고 영향력 있는 지지자도 얻었다. 헨리 조지는 아일랜드에서 영국 당국에 의해 위험 인물로 몰려 2차례나 체포되고 잠시 투옥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다. 그러니까 왜 잡혔겠어요? 지대 공유제. 땅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쟤 안 되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이 잡힌 게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감옥에 간 게 스타가 된 거예요. 이렇게 1년간 외국에서 보낸 후 귀국하자 헨리 조지는 미국의 저명 인사가 되었다. 진보와 빈곤도 크게 성공했다. 판을 거듭하였고 10개의 외국어로 번역되었고 1900년까지 영어로 쓰인 논픽션 분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다.
헨리 조지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순방을 강행했는데 그의 영향이 들은 영어권 국가에서 당대의 지대 공유제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헨리 조지는 원고 없이 즉흥 연설하는 편이었고 청중을 감동시키는 탁월한 연설가였다. 그런데 지대 공유제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기득권의 반대도 격렬했다. 대지주 아가일 공작이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 이게 조롱한 거예요. 야, 그 사람 선지자라고, 선지자. 조롱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 정말 잘났다 그래.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성경에는 있는 얘기야. 그거는 공자나 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조롱한 거예요. 그걸로 헨리 조지 비판했는데 헨리 조지를 조롱하기 위해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헨리 조지는 이 표현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 헨리 조지는 47세 때 미국 전역의 지대 공유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의 165개 노동조합 등을 결성된 연합노동당의 추대를 받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헨리 조지는 쉴 새 없는 강연과 지필로 몸이 쇠약해졌고 가벼운 뇌출혈이 있어 일시적으로 실어증을 앓기도 했다. 증상 자체는 며칠 후 나았지만 의사는 절대 안정을 지지했다. 그런데 헨리 조지가 57세 때 뉴욕시장 선거에 오직 지대 공유제 전파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출마하면 죽을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후보하였다. 결국 선거 기간 중 헨리 조지는 죽었다. 운명했다. 자, 헨리 조지 장례식에 10만 명이 조문하였다. 그의 평생 동직인 맥클린 신부가 다음과 같이 조사를 할 때 엄숙한 장례식에서 유례없는 자발적 박수가 터져나왔다. 고인은 단순한 철인이나 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철인은 철학자란 뜻이에요. 꿰뚫어 보는 자요, 선구자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스승이었습니다. 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제가 감히 성경을 본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헨리 조지라. 헨리 조지의 사상은 많은 사상가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순원, 이 사상 최초로 중국의 삼민주의, 즉 민생주의, 즉 핵심의 토지 정책을 세웠다. 또 러시아 레프 톨스토이는 이 사상을 전파하는 데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토지 주택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한국에서 헨리 조지의 사상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특히 토지 주택 문제 해결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은 그 원리가 헨리 조지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헨리 조지의 사상과 이론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거 하고 이제 오늘 헨리 조지는 좀 정리하는데요. 헨리 조지가 외치는 게 뭐냐면 지난주 되게 좀 지대공유죠, 지대공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땅세가 있다. 이 지대를 공유해서 모두가 땅을 공유한 것처럼 하자 이거예요. 모두가 그 땅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게 뭐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이 책 읽어보셨어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교과서에 나온 거. 네, 이거 교과서 지금도 문학 교과서에 나오고 이것은 이제 이 교과서에 출제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옛날에 난장이라 했죠. 장이가 틀린 겁니다. 쟁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쟁이와 장이의 차이는 뭐냐? 장이는 기술자예요. 쟁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거. 예수쟁이 이렇게 대장쟁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난장이가 쏘는 작은 공이에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돼.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네. 열심히 땀을 흘리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네. 이거를 몇 프로 인정하세요? 50%. 5대5. 5대5. 네.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 다른 거. 예. 편법 쓰면 안 되겠죠.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저도 예전에는 어른들이 하도 그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이 말만 강조했거든요. 시집을 왔는데 어디 놀러 다니냐 뭐 이런 말. 근데 지금 그 요즘에는요 책
그런 종류의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거. 근데 이 방법을 노력을 이게 약간 다르게 했을 때 결과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노력을 하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단순히 갈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지혜로운 땀을 흘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가치 있는데 투자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과 이제 논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그런 구조적 불평등은 사실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적 불평등이 어디서 오느냐? 헨리주는 땅에서 봤다. 가장 기본되는 땅에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시작되려면 누군가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누군가는 적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재화로 자기의 어떤 그것으로 출발선에서 불공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재로 활용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거를 서로 공평하게 주고 그 상태에서 노력한 만큼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불공평해지잖아요. 처음부터 출발부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이. 자, A는 내 땅이 있어요. 자, 내 땅이 있으니까 내 땅에다가 내가 집을 줘요. 그죠? 내가 집을 주니까 이 집값만 들어가면 되죠. 근데 B는 내 땅이 없어.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해? 빌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이 땅값에다가 뭐예요? 집값에다가. 이미 벌써 뭐예요? 출발이 틀렸다 이거.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땅에 대한 그 공평함을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심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결과가 이어지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불공평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좌절도 있겠고 또 노력을 안 하겠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봤자 뭐예요? 내가 땀을 흘려봤자 뭐예요? 이미 뭐예요? 출발선이 틀린데. 이미 물론 이제 목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따가 목표와 목적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목표가 틀리니까 다 이제 잘 사는 요즘 애들이 그 자기 꿈이 뭐래요? 요즘 애들이 꿈. 응? 연예인? 유튜버? 옛날에는 건물주였어요. 근데 요즘 건물주가 골치 아픈 거 아시죠? 임대가 안 들어오면 그래서 애들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유튜버. 예, 유튜버도 엄청 노력해야 되죠. 예, 그것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땀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뭐예요? 다 편하게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과시하면 살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취약점이 이런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개선해주고 바꿔주는 건데, 그러니까 첫 출발이 불공평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해봤자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러면 꿈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이루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을까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해봤죠? 노력하지 않는데 점수 잘 맞고 싶어. 예. 컨닝 다 안 해보셨다고 하는 그런 표정인데. 컨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다 세 분. 나 해봤어. 예. 우리 저 세 분들 해보셨네. 해봤어. 나는 해봤어. 책상에도 적고 애들끼리도 신호 보내고. 네. 자, 이렇게 이제 같은 과시고요. 예, 투기적 공부. 저는 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선글라스 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고 내가 내 노력을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 그 이제 경제적으로 투기예요, 투기. 예. 또는 뭐죠? 사행성.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복권. 응? 복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맨날 그랬어요. 이 뭐 같은 놈아 이렇게 했어요. 불한당. 불한당이 뭐냐면 안이불, 땀한. 당. 그러니까 뭐냐면 땀 흘리지 않는 불한당은 뭐예요? 다 뭐예요? 옛날에 산적들. 그 불한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땀이 없이 뭔가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걸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떵떵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처음부터 왜 공평해야 되냐? 왜 자꾸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게 출발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그 사회에서 무너지고 균열되는 모든 문제는 출발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다행히 다 여성분들이네요. 자, 자기 오빠나 동생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빠나 동생. 그러면 내려보세요. 내가 차별대우 받는다고 느껴보시는 손 들어보세요. 차별대우. 다른 분들은 못 느꼈어요? 차별대우가 더 해줬죠. 아, 더 해줬어요? 와,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요? 그럼 이제 남자들이 차별대우 받았네, 저 지금.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차별을 하면서 차별 안 한 척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은 이게 다 이렇게 뭡니까? 완전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뭐예요? 남존 여비가 부모들에게 그렇게 됐어요. 자, 하민이 어머니 어떤 차별을 받았다 생각하세요? 저 할머니가 저 위에 오빠거든요. 오빠를 엄청 예뻐하셨어요. 저나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할머니가 네네네. 서러웠죠. 네? 서러웠죠. 네, 용돈도 막 맨날 오빠만 더 많이 주고 난 조금 주고. 제가 그 혜택자예요, 저는 또. 저 여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만 오면 집에 반찬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항상 외지에 살고 뭐 공부하고 들어오면 저는 그냥 늘 먹는 건 줄 알았거든요. 늘 뭐 고등어도 있고 뭐 두루치기도 있고 뭐 젖절이도 늘 나오는 건가 보다 하는데 엄마가 내가 오기 전에 겉절이를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만두도 해놓고 다 해놓은. 그러니까 애가 그런 거야. 걔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오빠를 오빠 먹일 걸 지가 아는 거죠. 오빠 이건 내가 하고 이거 내가 하고. 우리 엄마가 이제 경상도 여자거든. 만년, 응? 조용히 해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나 온다고 특별하게 하지 마. 너 온다고 특별히 한 거 없다. 그러면 이거 다 한 거. 불편하셨어요? 드시면서? 아 좋았죠. 좋았는데 그 이제 그런 말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명절이 모이잖아요. 오빠는 기공자야 맨날 그 얘기해. 그리고 남동생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또 남자들 입장인데도 장남과 차남들. 우리 아내가 그랬어. 우리 아내도 이제 자기 밑에 남동생이 있고 우리 아내는 4남매인데 남자 하나예요. 다 여자야. 근데 이제 자기는 남동생보다 공부도 잘하고 자기는 대학 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학비 여기 있다 그래서 자기 대학 가는 줄 알았대. 그랬더니 이름이 이제 그 밑에가 원래 문신이었는데 지금은 이름 바꿨는데 이름이 문신이라서 문신인데 신자. 그러니까 이제 문정민으로 바꿨는데 이거 신이 등록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는 사실 조용하게 생겼지만 할 말 다 하거든요. 할머니 내 거는 가시네가 어딜 뭐 어쩌고 내가 가시네가 태어나고 가시네가 됐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저항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도 그런다. 가정에서는 뭐야? 불공평해지면 그게 끝까지 간다고요. 그게 가슴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은. 사회는 더하죠. 그래서 사회는 이런 거예요. 완전 공평한 사회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가 공평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시스템이 사회 구조가. 근데 그거는 국가에 뭐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정서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자애들이 셋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둘째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안 그런데 애들은 느낀다니까. 애들은 느껴요.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니 근데 걔는 똑같이 더 잘해주는데도 그게
그게 항상 그렇게 마음이 맞아요. 네. 그 정서적으로 네,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진 않은데 네, 사실 네,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은데 네.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 의식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이미 의식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피해 의식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모든 시스템과 구조가 이런 사회를 넘어가야 우리 사회가 정말 이제 사회가 복지 사회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여러분 핀란드나 선진국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선진국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게 장애인들. 여러분 독일에는요 한 아파트 한 단지에 장애인이 한 명이 살잖아요. 그 장애인이 말한 대로 모든 걸 다 해놔야 돼요. 그 장애인이 말한 대로. 그 장애인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 의식이 뭔지 아세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단지에 한 명의 장애인 때문에 모든 우리 이제 여기 1층은 상관없죠. 그다음에 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여기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잘 했을 거예요. 이렇게 넓게 하고 다 그렇게.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예,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면 불공정한 거야. 불공평한 거. 그래서 저는 다시 건축하면 교회는 무조건 1층이에요. 1층. 그 문 넓어야 돼. 그래서 장애인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렇게 독일 사회가 왜 선진국이냐면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도 엄청 많이 떼가거든요. 고수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수익자 되면 50% 떼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도둑놈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는 자기가 이렇게 세금 내는 것에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왜? 내가 땀을 흘린 것으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식이고 정서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공정하게 대우받은 적도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도시는 조금 그걸 많이 계산하는데 시골은 조금 좀 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여기 올 수 있어요? 예, 누구 항상 혼자 못 와요, 절대.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 점자블록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이미 출발이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정서적으로 이미 그게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맹인교회, 시각장애인 교회 있었는데 저도 몰랐죠. 점자블록 있죠, 이렇게.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 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우리 같으면 건너가면 되겠네. 못 건너가죠. 뱅뱅뱅 돌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젊은 목사로서 한 12년 전에 그 시각장애인 교회에 담임했는데 거기 이제 시각장애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시각장애 연합회에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또 시각장애. 그래갖고 제가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합숙을 해.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들은 다 이제 앞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잘 때는 사모님들이 같이 못 자잖아요. 그래서 남자 숙소니까 저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많이 도와드렸죠. 여기 8명이 자는데, 제가 이분들을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어디서 자느냐? 제가 벽에서 이렇게 잤어요, 벽에서. 이렇게.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분이, 누가 벽에서 잤냐고. 왜냐면 이분들의 길이, 벽이 길이에요. 그분들의 길은 벽이에요. 벽을 통해서 문을 가지고 화장실로 나가는 거지. 그 방에는 점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이 마려운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려한다고 구석에서 잤잖아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셔서 갔는데 또 누가 있네, 또 돌아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저 때는 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잘 때 중간에서 자래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벽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교육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그 장애인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우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가
왜 공정한 사회가 되고 왜 평등한 사회가 되고 조건과 물질과 모든 그래서 이게 뭐 금수저니 은수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금수저 얘기하면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회가 돼야 돼. 근데 금수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여러분 이제 루소 에밀. 자, 루소 에밀 혹시 읽어보신 분? 예, 조용한 절간 같아요. 자, 자 에밀. 자, 뭐라고 주제가 뭐라고요? 삶으로 교육하라. 예, 이겁니다. 18세기 루소의 질문, 올바른 인간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근데 이제 루소도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루소도 여러분 잘 알듯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걸 했죠. 사회계약설.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의 핵심이 뭐냐? 사회가 어떤 힘을 정부에 주면 정부가 그 사람들을 복지와 안녕과 모든 걸 지켜주는 것이다. 이게 사회계약설. 근데 만약에, 정부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뒤로 엎어라. 이게 이제 사회계약설이죠. 자,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에 대한 고민이다. 교육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제가 이거, 어디, 이제, 뭐죠? 이거 뭐라 그래요? 하여튼, 블로그, 이런 데서 여러 군데 보는, 이 사람이 제일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막 쓰라 해서. 자,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에 대한 고민이다. 교육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교육의 방향을 지향하는 인간상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지고 보면 20세기 초 존 듀이를 비롯한 다양한 진보 교육 운동은 이런 질문에 대한 각기 다른 대답이었던 것이다. 인간에 대한 선의가 필요한 이에 대해서 원형적으로 질문했던 이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프로토타이프라 그러죠. 원형적. 자, 당연히 사상적 기원이 마련되었던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풀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들 이해하기 위해 나의 지혜가 충분치 않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철학을 정리하고 논의를 확정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질문과 주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바로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이다. 간단히 첨언하면 루소는 오늘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경험교육 분야의 사상적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다뤘던 존 듀이의 컬트 한과 같은 근대 철학자는 이런 루소의 사상적 기초 위에 다양한 교육 운동을 펼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교육, 근대교육의 아버지 루소라고 얘기합니다. 루소는 1762년 자신의 교육 철학에 담은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프랑스에서 발표했다. 지성 중심의 교육이 주류였던 당시 사회에 감각과 행동을 통한 교육을 주장하는 한 루소의 교육 이론을 지나치게 파격적이라 파리에서 금서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면 유럽의 교육의 방식은 다 어떤 방식이죠? 유럽 교육의 방식. 가정교육이에요. 그리고 가정으로 누가 와요? 선생님들이 옵니다. 알죠? 기족교육. 예. 가정교육. 그래서 가정으로 선생님들이 와갖고 그 전부 다 누구만 교육하는 거예요. 예, 있는 사람, 부잣집, 귀족들만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 완전히 스타일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어디 뭐 설거지를 하겠어요. 나무를 패야겠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야, 오늘은 사냥을 가자. 응?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경험이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그냥 이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에 이 루소는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그리고 보편화 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교 교육. 자, 이 학교 교육 여러분들은 다 학교 교육을 받았고 학교 교육에 여러분들은 수혜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재밌었잖아. 애들이랑 어울려 놀기가. 같이 노는 걸로 수혜자일 수 있죠. 네. 근데 학교에서 안 놀아도 되죠. 노는 친구는 노래방에도 있고 오락실에도 있고. 눈 뜨자마자 놀 친구들을 모아주잖아요. 자, 네? 학교가 모아주니까. 네. 예, 학교가 우리 어머님의 학교 생활이 막 연상이 됩니다. 네, 예, 자, 학교 교육 200년. 학교 교육 200년. 자, 학교 교육 출발이 어딜까요? 지금 이렇게, 예?
아니 우리나라 말고 지금 우리나라 얘기해요. 지금 학교 교육에 서당처럼 하면은 좋죠. 네. 독서만 하잖아요. 계속 반복 독서하죠. 자, 학교 교육이 200년. 자, 이거 영국이 시작합니다. 누가 시작했느냐? 이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영국에 17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일어난 큰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농사 짓던 사람들 다들 노동자로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 애기들도 노동시킨 거 알죠? 손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자본이 형성되면서 고아들이 많아지고 가난한 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적어도 썬데이 스쿨 일요일 날만이라도 애들 모아갖고 그때 쉬는 날이니까. 왜냐면 다른 날은 전부 다 뭐 일해야 되니까. 그때 쉬는 그것도 못 쉬는 애들이 있죠. 그 쉬는 날 모여서 애들한테 자 성경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리로 치면 뭐 국영수 이런 거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또 쫓겨나네. 그래서 길거리에 놀고 먹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뭐예요? 주일학교를 주중학교로 확대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 오세요. 이게 다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여러분 고아원의 아버지가 있어요. 고아원의 아버지. 누구예요? 고아원의 아버지. 고아의 아비가 있어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 이 사람이 4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인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작한 게 바로 학교 교육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기족교육이죠. 전부 다 있는 기족교육인데, 그래서 이 단체로, 저 놀고, 저 고아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고아원 교육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어때요? 선생님 한 명에 많은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토론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입으로 시키는 거예요, 주입으로. 근데 지금 그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 학교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이게 정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우리 자매님 학교 다닐 때 더 했겠죠. 몇 년도에 학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몇 년도에 가셨어요? 74가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74학번이세요? 네. 그럼 거의 60. 그러니까 6년 하면 12. 12를 마이너스 시키면. 그러니까 거의 그때 초등학교는 어땠나요? 학교는? 한 반에 한 80명 정도. 80명 되고. 그래가지고 1, 2, 3학년은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랬었어요. 학교에서도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죠. 네, 제가 공립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서울역 뒤쪽. 그래가지고 그때는 엄청 많았는데 옆에는 양정고등학교가 있었고. 국민교육 현장 외우고 막. 국민교육 현장은 그때 안 그때는 했어요? 안 외우는 것 같은데. 애국가 외워야 되고. 애국가야. 애국가 못 외우면 집에 못 가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교육이 많은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안 나요.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이 자식 봐? 건방져?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경험이냐면 자기 취향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 감성을 강요받아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있죠? 자동차가 빨간색 손 들어보세요. 노란색. 자, 저도 근데 하얀색이에요. 우리 딸이 골랐어요. 그리고 안에는 시트는 때 탄다고 까만색. 무난한 거다. 뭐라 그래요? 무난하다 그래요. 제가 아는 저 후배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했거든요. 영국인가 유학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타고 다니는 차를 갖고 왔어요. 스포츠카예요. 빨간색.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이 그 스포츠카를 타고 교회를 왔네.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목사 사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또 그때 빨간색 스포츠카에 맞는 복장을 하고 왔죠. 아주 예쁘게. 사모님이요? 예, 사모님 미니스커트 딱 입고. 멋진데. 예,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영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영국에서 유학했거든요.
그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고 결국 교회에서 잘렸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정서와 문화와 감성을 강요받았다고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왜 누구 하나 튀면 안 돼. 불편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불편해요. 저는 88학번인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교복 자율화가 돼요. 1학년 때까지 제가 검은 그 있잖아요. 옛날 그 검은 그걸 입고 다녔는데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머리가 비었는지 아니면 가감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때 1월 1일부터 저는 교복 자율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학기는 3월부터잖아요. 상상하고 계시죠? 교복을 다 찢어버렸어요, 제가. 이야! 예. 야, 난 이제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닌다, 막 그래. 근데 이제 2월 달에 학교 나와야 되잖아요. 학교 나왔는데 이제 조회를 하는데 저만 사복 입고 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 빨리. 너 이제 앞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넌 나타나면 죽어. 또 그날따라 이 3월 이제 2월 겨울이지만 그래도 봄을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옷을 딱 입고 왔는데 나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오늘 전화가 왔나? 오늘 학교에서 왔나? 그러니까 뭐요? 내 개성과 내 인격이 절대 존중되지 않는 거예요. 그 통제 다운에서 하는 거. 자, 학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뭐 어떤 교육을 받았냐?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국사 공부할 때,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막 얘기하다가, 이제 호국불교를 얘기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얘기하더라고요. 팔만대장경은 뭐예요? 호국불교잖아요. 그래서 내가 8만 개 맞나? 그리고 호국불교? 그럼 호국불교가 뭐지? 그럼 호국은, 나는 이제 그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아니, 왜 호국 기독교는 없어? 왜 호국 기독교는 왜 안 할게? 왜 호국도 기독교인들도 왜 3.1운동 하면서 나라 하는데 왜 호국 기독교 안 하고요? 자꾸 호국 불교 그래.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 호국 그 8만 대장경 안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길래 그 호국 불교입니까? 그랬더니 야 호국 불교라고 외우라고 이 자식아. 외워. 그래도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인터넷이 되나요? 뭐 전과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구성 선생님이니까 그걸 물었다. 너 일로 나와. 엎드려. 빵빵 5대 맞고 이제 알았어? 네. 폭력은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몽둥이가 일제 전쟁 가시죠? 칼 찬 거예요. 칼 찬 거 그대로 몽둥이가 됐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예요? 감성과 취향과 스타일을 우리는 강요받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밀이 거기에 루소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런 교육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 그래서, 루소의 생각하는 교육은 통로로 자연과 사물과 인간의 세 요소다. 자연 사물은 교육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이를 통해 교육에 집중하고자 했다. 자연스레 루소의 교육과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맞닿았다. 자, 자연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 자체가 교육이다. 우리가 내일 이제 무의자연 얘기인데 바로 그 얘기예요. 보세요. 루소는 출생과 더불어 아이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곧 배움이 된다고 말했다. 루소가 말하는 배움은 학습과 다르다.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애기 때 태어났어요. 그죠? 얘네들 어떻게 젖 먹고, 어떻게 기고, 어떻게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교육해줬어요? 얘야, 근육은, 근육에다가 10% 힘을 주고, 오른다리 들어, 왼다리 들어, 이렇게 교육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죠? 애들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교육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일어서도록 환경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갓난아이의 예를 들어보자. 아기의 말과 들음으로 배우지 않는다. 손으로 만지고, 바라보고, 입에 넣는 등 행동으로 생존 기술을 터득한다. 제가 이제 한참 루소에 빠졌을 때, 우리 큰 놈이, 이제 애기들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뜨거운 거를 이렇게 자꾸 만지려고 그래. 나는 엄마 없을 때, 저 만져. 만져.
그러는 거야. 이제 만져봤지? 아니가 와서 왜 이게 진짜 교육이야. 다음부터 절대 안 만질 거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게 보세요. 행동과 감각, 그로 인한 경험, 그 자체가 곧 배움인 것이다. 자, 아이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그대로 느끼게 해라. 루소는 일상의 자연을 아이들이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 만족, 그리고 두려움과 아픔을 통해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만이 좋은 교육의 재료인 것이다. 자연이 지니는 위험과 어려움은 교육의 위기가 되기보다 도리어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곤 한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혹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고통과 단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자연과 함께 이렇게 뛰어놀 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교육자는 결코 아이들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주변 삶을 관찰하며 주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할 것이다. 루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고 했지만 꼭 필요할 때 최소한의 내용만 가르쳐 주라고 했다. 그 말이 더 많이, 더 자세히 알려주려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이라도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각대에 맞는 교육이 있는 것이다.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에게 젖을 먹어야 한다. 식물에게 태비가 좋다고 하여도 어린 새순이 물만으로 족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많은 지식이 습득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정확하게 관찰하고 느낄 수 있는 감각과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를 키울 수 있는가? 아이들은 그저 행복하게 뛰놀면 된다. 이것이 이 시기에 가장 요구되는 전부이다. 감각은 그 자체로 배움이다. 아이들이 이 시기에 느낀 즐거움과 행복감은 이후 성장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이 된다. 자, 배운다는 것은 사랑하도록 만들라. 루소가 소극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배움에 대한 욕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이상을 많이 가르치면 배움에 대한 흥미가 쉽게 사라진다. 항상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배움의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자칫 소극적이고 느리다고 생각하는 했던 이 방법이 최종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 되는 것을 루소는 확신했다. 그래서 핀란드 이런 데 교육이 이래요. 어떻게 하냐? 아이들한테 선행학습이 없어요. 절대 선행학습 시켜주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핀란드에서는 학령기 이전에 뭔가 가르치면 나라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왜? 내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르치는 것은 내가 정기작용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뇌로 뭔가 가르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예요? 나중에 뇌를 쓸 때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학습 우울증이라고 했죠. 문득 마음속에 질문 하나 생긴다. 과연 오늘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즐거움이 있는 것인가? 자, 소년기, 청년기, 자녀교육이 있는데 보세요. 배움의 주제는 청소년들이다. 루소는 소극적 가르침이라 했지만 실은 침묵이다. 더 적합할 정도로 가르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소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라 권유했다. 다만 교육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가르침을 주되 결코 배움에 흥미를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배움의 주체가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교육자 역할은 아이들이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전부이다. 자, 배움의 목표는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에 국한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우리는 암기죠. 배움은 들은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루소는 주장했다.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삶의 경험이 필요했다. 여러분, 학문.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학문 한자 어떻게 써요? 자, 이게 절구공이 절하죠. 절구공이. 다 절구 찧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열매라 했죠. 그죠? 이게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열매. 예.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선생님, 열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열매. 그럼 여자는 아니, 이 안에 여자도 다 들어있습니다. 열매예요. 자, 문은 뭐예요? 문. 1번. 문. 그럴 문. 2번. 물을 문. 몇 번입니까?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궁금하세요? 네. 2번 같은데요? 네. 아, 1번 없으세요? 이럴 수가. 그래요? 다 드렸어요? 왜 이래요? 2번 답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럴 문제. 자, 배워서 쓴다는 게 아니고요. 배운 것을 계속 연습하려면 뭐예요? 물어야 돼. 자꾸 묻는 거예요. 또 묻고 또 교정하고 또 묻고 교정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때렸죠. 자꾸 물어보면. 그래도 자꾸 물어야 돼. 예, 자꾸 물어야 돼.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요. 그게 호기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보고 안 되네? 또 질문하고 경험해보고 안 되네?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향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애가 질문하는 게 다 알려줘버려요. 그럼 애가 경험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깝깝하더라도 더디더라도 뭐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거 잘했죠. 애들 일어서서 걸으려면 일어서서 손 잡아줬어 안 잡아줬어요? 안 잡아줬죠. 왜? 그래야 힘이 생기니까. 그 어떤 생물학자가 새가 이렇게 이제 뭐죠? 알을 깨고 그러려면 막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냥 그 알을 깨줬어. 그 새는 얼마 후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거 깨면서 날개에 근육이 생기면서 날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어렵다고 막 해줬더니 나중에 뭐예요? 그 새는 새의 정체성이 날지 못하는 새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한테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성취욕을 주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폐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기에, 근데 반드시 당근을 줘요. 책을 읽어도, 어제 우리 딸내미 용돈이 필요했는지 하루에 책을 3권을 읽었거든요. 읽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랬더니, 문고판 책 있죠? 초등학생이 읽은 책. 그거를 선택해갖고, 내가 보고, 설마 그거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아빠, 이해해줘. 돈이 필요해. 읽고 막 쓰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가 경험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책을 읽어. 중요해. 책에 올리면 우리, 이것보다는 뭐예요?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못해보면은, 그만큼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너는, 못 가는 거야. 경험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할 때 루소가 비판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 맡기면 안 되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지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자꾸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무실에 오면은 설거지예요. 설거지하고 뭐하고 청소 다 하는 거. 청소 딱 하면 자, 시간 몇 시? 그러면 요즘에 한 시간당 9천 얼마더라? 그 9천 얼마씩 해갖고 쳐서 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거. 근데 이제 얘는 돈도 받지만 자기가 해봤거든요. 해보는 거. 자꾸 경험해보는 거. 그래서 그다음부터 덜 어질러요. 덜 지가 경험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향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표는 사실 많은 기억 안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한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루소가 살았던 18세기 프랑스 이른바 주지주의죠. 여러분 주지주의 인텔리컬리즘. 자, 이 주지주의가 뭐냐면 지식만 추구하는 지식. 인텔리 그 지식. 그러니까 이 주지주의적인,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시를 무슨 시라 그래요? 주지주의 시라 그래요. 또 이제 갑자기 문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의 주된 정서가 뭐예요? 지식을 기반으로. 이게 철학적인 시예요. 철학.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들어봤어요? 꽃. 김춘수의 꽃.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연애 편지에 많이 썼죠. 근데 그 시는 철학적인 시예요. 존재론적인 시예요. 이 주지는 존재론. 그러니까 시의 주된 정서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주지시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시가 이래요. 주지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로 진달래꽃은 무슨 시 같아? 그러면 주정시예요.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주정시. 보통 시가 주정시에 또 있어요. 주의시. 환기하는 거, 계몽하는 거, 그걸 주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지적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을 삶의 경험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많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할 때고, 가장 많이 질문할 때고, 가장 많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유도할 때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14페이지 10분 안에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의 공부 태도가 바뀌는 하루 한 줄 인문학. 아이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을 부모는 지키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이제 뭔가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는 거.
자, 공부해. 그럼 엄마 공부하고 있나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그죠?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한테 요구한 거 있죠. 네 방 청소해? 물론 엄마가 하는 방 청소하겠죠. 예? 양치해? 예, 물론 엄마도 양치하겠죠. 예. 예, 그죠? 자, 아직도 저는 저 아내한테 여보 양치해 이 말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했어 아까. 언제 해서 자기 못 봤는데 와 어떻게 그걸 감시하냐. 아까 물양치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왜? 엄마가 안 하고 있거든. 엄마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들은 뭐라고요? 보고 배우는 게 보고 배우죠. 애들은 들어서 배우지 않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책 읽고 공부하는 아이로 크기를 위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에서 엄마 공부하고 아빠. 책 읽어야죠. 아빠. 안 돼, 안 돼. 네, 책. 책 읽고 계시죠? 네. 왜 동화책. 책 읽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응. 아이는 아이 하는 일이 있고 엄마는 엄마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쵸. 응. 저는 아이한테 응. 너는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엄마는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응, 얘기하는데 근데 아이는 그걸 판단 못 한다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나이는 그걸 판단 못 해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책 읽어야 되냐고. 엄마는 왜 책 안 읽어? 그럼 엄마가 이렇게 해요. 그럼 너 설거지 해? 근데 애들은 그걸 이해 못 한다고요.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엄마는, 내가 책을 읽으면 엄마는 떡을 썰고 있구나. 이게 안 된다고요. 그거를 사실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애들은 조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책 읽으라고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교육을 잘 된 거죠. 네, 제가 만약에 그러면 너가 대신 엄마 대신 밥을 해. 엄마는 너 대신 네 문제집을 풀었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혹시 다른 그건 되게 부정적인 그 감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아이한테. 예. 왜 굉장히 부정적이냐면 이런 거죠. 나 엄마 할 일이 많은데 그래 너는 너 할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애들이 그게 소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이 공부라는 게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엄마도 저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엄마가 이걸 나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공부를 안 하면 엄마가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이제 포지티브하게 즉 적극적으로 공부를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반응한다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딸이 그래요. 언제 행복하니? 그러면 같이 책 읽을 때. 아빠도 책 읽고, 엄마도 책 읽고, 오빠는 신경 안 써. 동생이. 근데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주로 저는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책을 좋아하고, 우리 애도 책을 좋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책을 잡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책을 되게 행복하대. 같이 읽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동료의식이라 그래. 동료의식. 그래서, 물론 엄마가 바쁘죠. 할 일도 많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엄마가 반응하고 있고 엄마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 나는 내가 할 일 이거야. 너는 네가 할 일 해.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씨를 써. 자, 이거는 한석복처럼 머리 큰 애들은 돼요. 근데 하윤이처럼 작은 애들은 왜 이거를 나만 왜 엄마는 안 하냐고. 근데 엄마가 한 기억이 있으면 애가 그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뭐냐면 작은 시간이라도 조금 피곤하더라도 애가 들어오면은 애가 오는구나. 그러면 그때 책을 보고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 책을 좀 그러니까 문 앞에 CCTV 놓고 애들 오는구나. 그럼 그래 왔니? 그래 이것만 보고 이러면서 그거래요. 애들 이제 저도 고등학생 애들 그 상담해 보면 애들이 왜 도서관 가느냐? 집에 공부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과일 디디면서 밖에서 엄마가 뭐야? 고려 거란 전자사를 딱 보고 있고 야 너네는 공부해. 이거는 너네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속으로 친애들이 TV 보고 있고.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난 또 공부하래. 엄마는 그럼 엄마도 일해 이렇게. 근데 이제 계속 그러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자꾸 보여주는 거죠. 아이한테 뭔가 보여주는. 그 아빠가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멋있어 보이거든.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바쁘지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나도 좀 같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목적이 생기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부모의 목적은. 자, 똑같은 시간을 살아야 했어요. 목적은 얻고 싶은 최종 결과예요. 목표는 과정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1차 목표, 2차 목표. 근데 1차 목적 이런 말을 안 하죠. 목적은 최종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최종의 목적이 뭐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독서하는 아이, 그렇게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단위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본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이제 하루에 책을, 그러니까 애 있는데 계속 책 볼 필요 없이 나도 하루에 책을 읽어서 뭐 성경책을 읽든지 뭔 책을 읽든지 내가 하루에 10편 책을 읽는다 그러면 책을 딱 읽고 그 책을 읽는 거를 애들이 보는 다음에 이렇게 둬요. 이렇게. 아, 이거 엄마가 보는 책이구나. 애들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봐요. 엄마도 책 읽고 있구나. 그러면 애들이 그게 당연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목요일 날 보면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에요. 교회 쓰레기도 있고 뭐 이제 버리는데 이제 우리 아들 둘한테 야, 이거 해줘. 이거 버려줘. 그랬더니 애들이 제가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몰랐는데 내가 한 걸 애들이 계속 본 거야. 근데 부담을 느낀 거야. 아, 저거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양말을. 근데 이제 요즘 내가 안 해요. 시키면 이제 내가 했던 대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안 하고 쓰레기 좀 버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뭘 해야 돼. 근데 뭐예요? 내가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애들이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어 가고요. 요거는요, 3번은 대단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공부 잘하는 방법. 이게 복습의 마법이에요. 복습의 마법.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애들이 국영수 공부를 했어요. 보통 45분에서 50분 수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은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죠? 30분에 다 끝나요? 그럼 여기서 분류하는 거예요. 아, 어떤 분류는 첫 번째. 아, 내가 이해했다. 파란색, 파란색 쓰고, 이건 내가 모호하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 그리고, 3번. 이거 완전 모른다. 이거는 내가 모름. 그럼 빨간색.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체크해버리는 거예요. 예.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노란색, 빨간색 반드시 그날 질문해라. 선생님한테.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한다 그랬죠? 근데 요거를 끝났죠. 자, 여기 쉬는 시간이 있어요. 요 쉬는 시간 1번. 1차. 요 쉬는 시간에 반드시 요 쉬는 시간을 복습해야 됩니다. 요게 시간이 지나가면, 자, 보세요. 인간은 그래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뭐 공부했죠,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루소 지난주에 한 적이 없어요? 그래 보고 했나? 네. 자, 헨리 조지 얘기했죠? 또 뭐 얘기했어요? 톨스토이. 톨스토이 얘기했고, 그 헨리 조지 톨스토이 똑같은 얘기였어요? 또 뭐 했어요? 가르친 저도 몰라요. 왜? 복습을 없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 어떤 기억이 있으면 하루 지나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78%를 다 까먹습니다. 이틀 지나면 89%, 3일 지나면 거의 99%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뇌가, 그래서 두뇌가 의미와 지식은 이렇게 까먹어요. 근데 사건은 안 까먹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학교 때 재밌었던 사건 기억나죠? 사건은 안 까먹어요. 뇌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자, 복습은 요 수업 집중했을 때, 요 수업을 집중해서 이렇게 분류해놓고 내가 1차 복습을 했어요. 그럼 1차 복습을 10분 안에 끝내요. 왜? 10분 안에 내가 했던 거 다시 보는 거거든요. 그 질문한 거 또 나중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2차 귀가하자마자 또 보는 거예요. 이 버튼 걸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읽어보면, 정독해보면 2차 또 정독해보면 내가 몰랐던 게 나와요. 그러면 2차 복습했어요.
그 다음에 3차 복습 언제 하냐? 자기 전에. 자기 직전에 졸리지만 또 한 번 보는 거야. 그러면 요 이제 국어를 한 50분짜리를 이거 10분이면 돼요. 이거 또 보는 거 10분 당원 뭐 7, 8분이면 돼요. 또 이걸 5분이면 돼요. 그러면 이게 30분도 투자 안 하지만 이게 다 내끼 돼요. 근데 왜 자기 전에 하라냐면 여러분 꿈에서 이상한 거 나올 때 뭐 귀신 나오고 이런 적 있으세요? 네. 꿈에서? 그러면 자기 직전에 귀신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뭔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면 뇌도 자죠? 뇌가 자요 안 자요? 앉아요. 뇌가 자면 뇌사예요. 뇌는 절대 안 잡니다. 뇌는 평생 동안 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때 여러분 꿈 다 꾸죠. 그 눈동자 자는 사람 눈동자 보면 눈동자가 막 탁탁 해요. 눈 감았지만 왜냐면 그게 뇌가 깨어 있다는 거예요. 뇌는 정리를 해요. 정리. 이게 얘가 어떤 기억을 줬는데 이거를 보관해야 되나 아니면 저장해야 되나 장기 기억을 해야 되나 단기에서 버려도 되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밤에 애들도 우리 공포 영화 보면은 꿈에서 뭐 공포 영화가 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뇌는 그때 그게 정리하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냐? 밤에 자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네? 그게 풀렸어. 이런 적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직전에 하라는 것은 이게 한번 정리해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참하기 어렵지만 습관이 되면 일어나자마자 어제 거 다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뭐냐 이게 몇 번을 봐요. 하나 둘 셋 넷 5번 보잖아요. 그 다음날 또 보는 거예요. 했던 거 또 보는 거예요. 한 주 딱 가면 한 주 2시간이면 모든 게 복습이 돼요. 그러면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그럼 다 외워요. 저런 애들이 1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 안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학원 문제는 학교 문제는 누가 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쪽집게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왜냐면 수업하다가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저도 애들 가르치다가 시험 문제 낼 만한 거 있으면은 계속 강조해요 애들한테. 그런데 애들은 학원 가는 거야. 자 여기서 헛짓하다가 학원 가서 불확실한 그 받고 그래서 학원 가서 뻥을 치죠. 뭐라 뻥을 쳐요? 적중. 웃기지 마. 뭘 적중이야? 뭐 소 뒷다리 맞은 저 갑자기 뚝 맞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이 하는 아이들이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 제가 요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반복은 이걸 마술이에요. 마법. 계속 반복해 줘요. 그래서 반복이 계속 진행해서 뭐가 돼? 그게 나중에 창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의 공부 방법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그렇게 공부 못해서 이제 그 재고라고 하는 데가 거기가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체력장 20점 빼고 180 만점에 175점 맞아야 돼요. 지금 과학고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를 들어가라고 막 그러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173점인가 맞았어요. 그래도 뭐 진짜 6개월 전에 모의고사 봤더니 114점. 진짜 그래서 뭐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그 친척 형 중에 충북대단의 형을 붙여갖고 어떻게 했는데 해서 근데 어떻게 커트라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옛날에 상고가 또 인기가 있어갖고 이제 대학 안 갈 친구도 상고를 빠지는 바람에 제가 그러니까 충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 방법 할아버지가 늘 복습해라 예습은 필요 없고 복습을 철저하게 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정말 그러니까 놀고 나놀고 철저하게 복습. 그러니까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688명이었거든. 1학년 전체 인원이 688명 중에 700 몇 명 중에 제가 688등을 했어요. 고2 때. 고1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도 미달로 들어갔는데 그 충원으로 들어갔는데 내 뒤에 있네. 내 뒤에 있는 다 운동하는 애들이야. 사격부 뭐 이런 애들이야. 근데 1학기 말 기말고사 때 311등 됐어요. 이 방법.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6등까지 올라갔어요. 지금도 거기 신화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이거 뭘 알려줘. 그래서 평소에 막 놀아요. 평소에 공차고 놀아.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 계속 정독하고 이해 못하면은 이제 사촌 형한테 전화해갖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선생님들이 조금 그런 것도 잘 못 가르쳐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또 보고 또 반복하고 계속. 그래서 맨날 뭐냐면 읽었던 거 또 읽고 이러면 읽었던 거 이게 안다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또 읽고 행간 이게 나오는 거. 오, 그래 이거지. 이런 게 나왔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정말 학교 선생님한테 내신을 잘 가려고 물론 수능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신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마술이고 이게 마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6개월 훈련되면 돼. 그러면은 이제 갔다 오면 뭐예요? 이제 교과서 놓고 분류한 거 놓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지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거는 제가 터득한 공부 방법론 중. 그래서 저는 짬짬이 공부해요. 짧게 자주 하자. 예, 그게 집중력이 좋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셨어?